안녕하세요. 더 배움 우편상식의 정승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총론을 살펴볼 건데요. 총론 보기 전에 최근에 이제 우편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번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총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우편번호의 구성은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었는데요. 5자리 새 우편번호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칸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는 도 해가지고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시군, 자치구.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은 뭐 성북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자리는 그 지역의 일련 번호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2길 17 이런 것들은 03139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203 번지 같은 경우는 2641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편번호가 바뀌는 이유, 요것도 이제 사실은 바뀌게 되면은 바뀔 때마다 그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2015년 올해죠. 올해 8월 1일부터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돼서 5자리 우편번호가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국가기초구역번호란 무엇이냐면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각각의 기관들이 그 구역별로 나누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체국과 경찰서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우편번호를 5개 자리로 만들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우편번호는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 우편번호는 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이제 새로운 것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기존의 우편번호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유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31일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자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1년 정도는 유예를 두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기존의 6자리 봉투와 엽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댁에 있던지 아니면은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없앨 수는, 전량 소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18년 7월 31일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기존의 우편번호는 6자리고 현재 이제 사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내년까지 유예를 뒀던 그 부분은 5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자리 안에 5자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이름이 4글자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4글자인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 칸 이름을 쓸 때 4칸이 있을 때 3글자인 사람은 앞에 3글자만 쓰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편번호도 6자리 봉투, 6자리 엽서라고 하더라도 앞에 6개가 있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5자리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으시면은 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2018년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3년의 유예를 두는 거죠. 3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기존 이제 우편번호와 새롭게 바뀐 우편번호, 뭐 바뀌는 이유까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편상식의 총론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의 의의부터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우편의 의의는 첫 번째 통신수단의 목적으로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의사소통. 뭐 지금이야 뭐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뭐 의사소통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편의 의의 자체는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 전달이다, 의사소통이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미. 첫 번째는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을 송달은 이제 전달한다는 말인데, 서신이라는 것은 이제 편지 등을 얘기합니다. 편지. 그래서 좁은 의미로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서신 등 의사전달물의 송달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화 및 기타의 물건을 송달.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기타의 물건이라는 것은 소포가 되겠습니다. 소포. 그래서 우리가 뭐 우체국 택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소포 같은 것도 배달하는, 송달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로서의 가치도 있는데요. 그래서 재화로서의 가치를 보시게 되면은 우편은 무형재화에 속합니다. 무형재화. 기억 동그라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형재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재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유형재화다. 유형재화. 그러니까 존재하는 재화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재화, 무형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편 영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우편 영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예를 들면 우표 같은 것도 무료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마찬가지로 우편 영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기억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편 영무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대가를 받는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죄송합니다. 자, 그 문제가 이제 개념 책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개념에 따른 이제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다음 중 오늘날 우편의 의미로서 올바른 설명은 올바른 걸 찾으라고 했고 1번 우편은 통신수단의 하나로서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편에 의해서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은 틀린 얘기지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편의 개념에 격지자 간의 전달 의미 목적어는 좁은 의미의 우편은 포함되나 아직까지 소포 등의 물건을 송달을 뜻하는 넓은 의미의 우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넓은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소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서신을 제외한 것들도 우체국에서 만약에 송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로서는 우편에 해당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편은 유형재화에 속한다. 틀린 얘기가 되겠고 4번 우편 영무에 대한 대가로 요금이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우편의 재화로서의 가치와는 관련이 있다. 끝에만 살짝 바꿨죠. 끝에만. 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편 사업은 첫 번째는 우편 사업은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국가 기업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기업이다.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독립채산제다. 독립채산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차 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 기업이다. 자, 이것은 그 책에 보시게 되면은 책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편 사업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에 2번을 보시게 되면은 1번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 기업에 의한 사업이다. 국가 기업은 사회 공공의 목적, 자 줄쳐주시고 사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공공단체 또는 뭐 쭉 읽어주시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비권력적 수단, 비권력적 수단. 이따가 이제 그 뭐 사법상의 관계다, 공법상의 관계다 이런 얘기도 조금 할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권력적이다, 비권력적이다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비권력적이다 이런 용어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앞에 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서 경영하는 사업이다. 국가기업에는 자 이거 우편사업과 같이 정부 직영, 그죠? 정부 직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등이 있다. 정부 직영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편사업은 정부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기업이며 뭐 구성원은 뭐 공무원이다 등등 하시고 마지막에 끝줄에 보시면은 다른 우편법이 없는 나라에 비해서 우편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이 강할 수밖에. 자,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회사로 보셨을 때 회사 그 모기업이 있고 모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재정적인 부분을 모기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모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제도를 바로 독립채산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뭐 아시겠죠? 3차 산업이라는 것은 서비스업인데 특히 우편산업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그래서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뭐 컬린 클라크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 등등등 3차 산업이고 그 다음에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그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집약적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노동 집약적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본 집약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편의 이용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우편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다. 사법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법이라는 것이 있고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개인에 관한 법이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민법과 상법이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법, 뭐 소송법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적어주시게 되면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사법은 적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이다. 개인적. 그 다음에 사익적이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이다. 아까 제가 비권력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죠. 비권력적이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더 적어본다라고 한다면 대등적이다. 뭐 이거 말고도 사법의 특징은 많습니다. 많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 개인적이다 이런 거는 뭐 용어 자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어려운 게 없고, 사익적이다도 마찬가지고, 요 비권력적하고 권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대등적이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요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 뭐 공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국가적이다. 그 다음에 공익적이다. 공익적. 반대되는 거겠죠? 권력적이다. 그 다음에 비대등적이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국가적인 성질을 띈다. 또는 공익적인 성격을 띈다. 권력적인 성격을 띈다. 뭐 비대등적인 성격을 띈다. 근데 사실은 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익적하고 권력적은 또 어쩔 수 없이 우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사법이랑 공법의 의미 자체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적이다, 비대등적이다,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적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의 이용 관계에서 우편의 이용 관계자로서는 우편관서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발송인 있죠. 발송인.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뭐 발송인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자, 발송인이 우편관서로 이제 보내게 되면은 이거를 수취인이 받겠죠. 수취인. 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 이용 관계자는 이렇게 발송인, 그다음에 거쳐가는 우편 관서, 그다음에 수취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우편 관서는 우편 송달의 의무, 요금 징수권, 발송일의 송달 요구권, 수취인의 우편물 수취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권리도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을 또 보시게 되시면, 자, 우편 이용의 계약 성립 시기가 있습니다. 우편 이용의 계약 성립 시기는 첫 번째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할 때, 즉 뭐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 정의 자체는 성립 시기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편지를 들고 서신을 들고 또는 뭐 기타 물건들, 뭐 소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우체국 창구에 가서 직접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 이때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아니면은 우체통에다가 직접 넣었을 때, 물론 이제 요거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언제 넣었다라는 걸. 근데 이제 뭐 집배원 분들이 뭐 수거에 가죠. 그래서 그 수거에 가는 기준이 뭐 매일 되기 때문에 사실 우체통에 투입한 때는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우체통에 투입한 때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집배원에게 직접 접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집배원한테 직접 접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집배원 분은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줄 겁니다. 영수증이나 수령증. 자, 그런 것들을 교부한 때가 바로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를 보시겠습니다. 이거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자,
우편사업의 경영 주체를 보시게 되면은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하는 것입니다. 뭐 관장이라는 것은 뭐 거기 써 있듯이 관리와 장악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써 있는데 뭐 관장이다 뭐 이런 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이 부분에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정청장이 관장한다. 이런 틀린 거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여기다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 뭐 국가가 경영한다 이런 데서 뭐 따르게 말 바꿔갖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뭐 우정청장 또는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무슨 과장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경영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경영하는 이유 뭐냐 취급 안정성 그러니까 일반 그 사적인 단체들이 하게 되면은 취급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신속성, 정확성, 통일성 뭐 기타 등등이 이걸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직영으로 해서 그래서 취급의 안정성, 신속성, 정확성, 통일성, 공정성, 가격의 저렴성, 시설의 보급성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다음 중 국가가 경영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 문자를 딸 겁니다. 근데 말이 되게 따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냥 안, 신, 정, 통, 공, 가, 시 이러면 외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정 여기서 볼게요. 정, 신, 통 정신통 기억하기 쉽죠. 그 다음에 공안가시 근데 두 문자를 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신통, 공안가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순서는 이렇게 쓰되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정확성 그 다음에 신속성 그 다음에 통일성 그 다음에 공정성 뭐 취급의 안정성이지만 안정성으로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의 저렴성 가격 저렴 그 다음에 시설의 보급성 이런 식으로 밑에 써주시게 되면은 정신통 공안가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게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이렇게 두 문자를 따셔가지고 정신통 공안가시 순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말이 되게 외워야 되니까 정신통 공안가시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자 다음을 보시면 서신 송달 독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점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독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정청이 그 서신을 보내는 것을 독점을 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신 송달의 독점권이 국가에 있다. 독점 대상은 서신이다. 자, 그 보시게 되면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자, 보시게 되면은 서신 송달 독점권에 대해서 한쪽 편가로죠. 편가로 2번에 보시면은 서신 송달 독점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번 뭐 서신 송달의 독점권은 국가에 있다. 독점권의 대상은 뭐 서신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참고가 있습니다. 참고를 보시게 되면은 우편법 시행령에서 뭐가 있냐면은 자 서신 송달 독점권은 국가에 있지만 다른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신문을 집배원들이 보내지는 않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뭐 정기 간행물.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은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해서 그 가에 보시면 48쪽 이상의 책자. 요것만 좀 줄쳐주세요. 요것만 48쪽 이상. 그러니까 48쪽 미만인 것들은 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의 독점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 48쪽. 요거 갖고 살짝 장난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된다 그러면은 뭐 16쪽 이상 줄쳐주시고 상품 안내서 사실 뭐 페이지까지 소개가 쉽긴 하지만 상품 안내서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쪽에 넘어가셔서 5번에 화물에 첨부하는 첨부서류죠. 이건 송장. 그 다음에 6번에 국제서류.
그 다음에 7번에 상업용 서류, 8번에 신용카드. 자, 요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국가가 독점하고 있지 않은 서신 또는 그 기타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요것도 두 문자를 따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요걸 또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신, 상, 신상, 요런 말 하시죠. 신상. 그 다음에 정상, 정상. 요런 말 하시죠. 뒤에가 조금 애매한데 좀 말을 되게 해서 뭐냐면 신상, 정상, 신국, 첨서다 이렇게. 신국, 첨서. 제가 이제 요거 할 때 그래도 조금 말이 되게 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조합을 해봤는데 요게 가장 낫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상, 신이 뭐냐? 신문, 신문. 상, 상품. 책에서 이제 상품 안내서라고 되죠. 상품 안내서, 안내서.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간행물, 정기 간행물 적어주시. 그러니까 혼자서 하실 때는 밑에다가 정기 간행물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서류, 상업용 서류.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국제서류, 국제서류. 그 다음에 첨부서류 또는 송장인데 첨부서류로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48쪽 이상의 서적, 서적. 이렇게 신상, 정상, 신국, 첨서다. 이렇게 어떤 거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 신상, 정상, 신국, 첨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편에 관한 법률. 우편에 관한 법률이 이제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법, 그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우편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그다음 네 번째는 별정 우체국법인데, 자, 요 4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편법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기본법이고 모든 그 우편과 관련된 법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법들입니다. 물론 이제 우편과 관련된 이제 우편에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법들은 많습니다.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양가로 1번에 보시게 되면 우편 사업은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물품 관리 등 여러 법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받지만 우편 이용 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 우편법. 우편법은 우편 사업의 경영 형태, 어떻게 경영해야 되냐라는 것과 우편의 특권, 그 다음에 우편 영무의 종류, 무슨 종류가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용 조건, 그 다음에 그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올 건데 그 손해배상 및 벌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겼을 때 벌칙은 뭐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편법에서 장황하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저랑 또 나중에 한꺼번에 또 정리할 시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자, 말 그대로 뭐냐면 뭐 읽어보시게 되면 내용은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 번에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체국 창구 업무를 일부에게 일정한 자에게 위탁해서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 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지만 일정한 자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체국에서 해서 그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할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법률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정한 자에게 위탁해서 이용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뭐 목적은 조직,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독립재산자라고 말씀드렸죠. 독립재산제. 그래서 독립재산자라는 것은 그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재정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특례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법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 그 다음에 속포나 국제 특급 우편 요금과 우편 수수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게. 그 다음에 우정 재산을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법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 저랑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법인데, 별정 우체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통신사 같은 경우도 별정 통신 이런 거 있죠, 그지? 그런 것처럼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개인이 설치해서 별정 우체국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한 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체국이 뭐 전국 뭐 어디나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을. 그래서 이제 그 우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운영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을 설정해 놨습니다. 법을 설정해 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게 되면은 국제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법규. 근데 국제법규는 지금 하고 계신 게 국내 우편 부분입니다. 국내 우편 부분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국제 우편에 가시면은 가자마자 있습니다. 곧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법규라는 것은 UPU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국 우편 연합 조약이라고 해서 UPU, 그러니까 만국이라고 했기, 죄송합니다. 자, 만국 우편 연합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만국이라는 게 이제 어떤 몇 개 나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맺고 있는 조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 조약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 그지?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조약이고, 표준 다자간 또는 양자 이런 거는 이제 소수 많지 않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묶여져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국제우편 가시면은 뭐 자세하게 가자마자 나오니까 그때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그 제가 개념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드렸는데, 기출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푸셔도 됩니다. 푸셔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단순하게 문제가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과 앞의 내용을 조금 섞어서 보통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간에, 그러니까 뭐 1강 하고 있는데 2강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한 7강 정도에는 국내 우편에서 이제 기출에 대한 문제들 쭉 정리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 1강은 국제법규가 뭐가 있었는지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